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한 노동연구기관의 조사에서 지금 20대인 가족이 저축해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95년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2012년에 조사했을 때는 57년이었습니다. 집 사느라 평생 가난을 짊어지지 않도록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도록 과감하고 균형 잡힌 국토개발정책, 주택정책을 보여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디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3단계로 나뉘어 먼저 1단계가 4주간 시행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주장에 대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전 사장의 거취를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감사실이 동원됐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을 방문해 정면 돌파에 나서는 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도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일주일 앞둔 국민의힘은 막바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현직 검사의 개입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서 일상회복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11월 한 달은 일상회복의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2주간 방역 상황을 종합평가해 다음 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 1단계는 사실상 12월 중순까지 6주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엔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규제가 풀려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탕 같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게 되는 식당과 카페는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4단계 때 금지됐던 각종 집회나 행사도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으로 구성하면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까지, 2단계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돼 접종 완료자끼리는 심야에 뛰어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영화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해선 국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방역 완화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느슨해진 경계심에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하루 5,000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환자 급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시간,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완화하면 사람 사이 접촉이 늘면서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과 연말 모임 증가도 위험 요소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우선 하루 신규 환자 5,000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확충하고 최대 10,000명 규모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여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10,000명이 발생되게 되면 1.5%가 되게 되고 보통 열흘 정도의 재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500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실히 확보를 하도록.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재택치료도 확대합니다.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고 당뇨 환자나 의식장애자, 고시원 같은 감염에 취약한 곳에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국적으로 재택치료는 지금 2,330명이 지금 하고 있고 15,497명이 지금까지 누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좀 재택치료를 지금부터라도 많이 좀 해주십사. 확진자의 접촉자를 격리해 감시하는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0일로 줄입니다. 접촉자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을 역학조사에 투입해 24시간 안에 감염 경로를 찾아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도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 되면 방역 완화 축소 등 비상 계획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수능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회, 수련회 등 모든 학교 운영도 정상화됩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의 핵심은 수능 이후 시행되는 전면 등교입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 중고 학교는 11월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 기간을 갖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학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학교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분야는 다음 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을 시작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음 달 1일부터 3주간을 일상회복 준비 기간으로 두고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물론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전교생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생은 3분의 2 이상 등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감염 정도나 위험 정도, 그리고 학교의 특성, 예를 들면 과대감염 학교라거나 아니면 학교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유아 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고 12세에서 17세 접종 예약률이 낮은 점, 밀집도가 높은 게 방역의 위험 요소로 남아있어 점진적인 일상화 방침을 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지금 소아청소년 중심의 유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요. 학원과 독서실 등의 규제도 다음 달부터 완화됩니다. 학원의 인원 제한은 다음 주부터 다소 완화되고 수능이 끝난 뒤에는 운영 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 학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은 내년 1학기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별 대회, 수련회 등이 가능해지고 유초, 중고의 대학교까지 대면 수업이 원칙이 됩니다. 교육당국은 내년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학교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급격한 악화를 대비해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관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비리를 직접 검증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해 만드는 공원으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성과로 내세운 곳입니다.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유례 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의 중심지에 직접 발을 내디딘 이 후보는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겨냥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이익을 위해 가격 상승 정책을 한다며 강경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야당은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나타난단 말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직접 이 후보 비리를 검증하겠다며 특위까지 꾸리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낙마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여론의 55%는 이 후보가 민간 특혜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장동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 방문까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시도가 부정적인 여론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당원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서로가 당원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막바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며 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정권 교체 여론까지 하락해 지도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홍준표 의원은 2024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골자로 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책임당원 지지율에서도 골든크로스, 역전을 이뤄냈다고 자신했습니다.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확연히 틀릴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전두환 발언을 의식한 듯 호남 인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호남 4선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훌륭한 두 분을 국민 캠프에 모시게 되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줄 세우기는 구태라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촉구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유승민, 원희룡 두 주자 모두 일축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좀 비겁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단일화를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퇴하시고 제 지지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원희룡으로 단일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1도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캠프 사이에 주고받은 험악한 말들은 국민의힘엔 악재가 된 모양새입니다. 2주 만에 당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에 역전당했고 정권 심판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되는 당원 투표와 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해 오는 5일 최종 발표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논란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 근린공원 이제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 지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 보여준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순수성에 대해서 개발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예.
이제 공영 개발로 가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민관 개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의 주요 목적은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고 그 이전의 시장들도 평지공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민간 개발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건데 그동안에 말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근린공원에 가서 5,503억 원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760억 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만약에 가질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공원을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가져버리지. 예. 근데 공원을 저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들께 보여주면 그래도 의혹이 좀 사그라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대책을 내놓기도 할 거고 어떤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공약도 내놓을 거고 혹시 특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다들 귀를 기울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국에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정책, 국토개발정책, 도시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구성하는데 한 두어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 아마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정치 공방의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까짓거 받으라면 받겠다. 이 말은 안 나오는군요. 악용될 게 뻔한데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비유를 하자면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러면은 뛰는 거 그냥 멈춥니까? 중도 경기 포기합니까? 아니죠. 비 맞으면서 뛰어야죠. 예. 뛰어서 오히려 1등하면 나머지 비가 내린 부분들은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검을 싫어서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지금 11월이에요 이제. 11월 그렇죠. 이제 11월이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근데 11월에 만약에 특검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서로 간에 막 공박을 주고받으면 한 달 걸려요. 법 통과하는데 특검 구성해야 돼요. 시간 걸립니다. 그럼 12월 가까이 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수사해도 2달은 걸릴 거예요. 이전에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3월 9일이 대선이에요. 그럼 대선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때 가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나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그러니까 타이밍 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이 도입되려고 했었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소나기는 그냥 이재명 지사가 맞고 가야 되는 거지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리저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뭔가 이재명 지사에게 문제가 있었겠지. 55% 특검 해야겠다. 65% 꽤 높아요. 근데 저 소나기를 맞고 그대로 밀고 가서 잠깐 앞서 달리면은 저건 잊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검찰이 역량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경찰도 역시 수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 철저하게 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특검을 도입하기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민생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 4일제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음식점 총량제 있었고 요번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제 내놓는 게 다 민생과 관련된 건데 다 뭔가 논쟁을 벌일 만한 것들만 뜨거운 것들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얘기해야죠. 뭐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민주당 후보가 후보로 공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그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민생을 챙기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보듬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대선 공간에 있어서의 최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민생과 관련되는 이슈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비록 논쟁적인 이슈라 하더라도 계속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슈를 먼저 지금 출발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그 먼저 앞서가는 주자로서 대선 전국을 계속 끌고 나가줘야 된다.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영업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발언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는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가 많은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얘기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당에서 아직 선대위 구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캠프의 메시지를 대신 해줄 사람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메시지 정돈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면 그 다음에 왜 이런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화두에 있어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끌고 나가줘야 뭔가 주도권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국면을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 뒤에 아이고 이 뭔가 조율이 안 된 얘기를 제가 꺼냈나 보네요. 세세하게 완성은 안 됐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이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될 큰 맥락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그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영업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OECD에서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24%거든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정도 수준이에요. 3년마다 50%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걸 자율규제가 바람직한지 어떤지 정부가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쟁을 던졌다고 하면 그 뒤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논리를 보강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밀린다는 거죠.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 얼른 또 놀라서 수습하는 모습 이런 거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쪽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스 토론으로는 마지막 토론입니다. 윤석열, 원희룡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뭐 서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뜨겁지도 깊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처럼 이런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법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이거는 뭐 그 자체로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불나방이니 뭐 을들끼리의 전쟁, 전세 뭐 권리금 폭등을 일으키는 이재명다운 그러한 망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계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뭐 원론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는 또 계속 던지는군요. 전반적으로 듣기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거 보면서 저는 사실 대선 토론이 저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혹자는 굉장히 품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정치, 경제하고 원론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큼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얘기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구체화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나의 철학과 비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놓고 거기서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토론 보자고 국민들이 지금 시간 아까운데 이걸 보겠습니까? 이런 토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대선 주자가 해야 될 토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 마치 띄워주기를 하듯이
그렇게 토론하는 건 저는 그 바람직한 토론은 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괜히 단일화 문제 가지고 신경전도 좀 벌이고 있는데 복지 정책, 모병제 가지고서 날카롭게 서로들 붙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소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대비가 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매도 뭐 중단 결정이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정책, 주택 그리고 모병제에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철학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구체화되어 있는 철학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 시위를 쏘면 타겟에 맞출 때 5점 맞추냐 6점 맞추냐 타겟에만 맞추면 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0점, 원점에 잘 맞추느냐 이걸 지금 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큰 넓은 타겟에 다 맞췄으니까 난 자격이 있어. 이런 토론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최소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토론답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경쟁자의 관계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예. 아무래도 원희룡 예,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우위에 서야겠다. 최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줘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진다 하더라도 의미 있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우위에 섰다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 근데 보여줬다고 두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제 묘한 긴장.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유승민 후보에게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는 썰입니다. 설이 돌기도 했는데 오늘 토론에서 이제 그 관련 발언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저는 인구 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딱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예, 부총리 시켜준다는데 장관 시켜준다고 하나 내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좋답니다. 또 근데 둘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겠어요? 가능성 없죠. 없어요? 가능성 없는데 어느 쪽에서 흘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 누군가가 흘리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유승민 후보 표를 더 가져가야 그래야 당내에서도 역시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표를 조금만 좀 더 이동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의심일 뿐인 것이고요. 결국은 두 사람이 경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홍준표 후보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게.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저렇게 그냥 툭 한번 던지면서 얘기하는 여유롭게 열려 있는 듯한 태도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물어볼 때 그거면 나중에 가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막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얘기할 때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제 제일 이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거야. 이게 윤석열 후보를 난 지지해 이런 뜻입니까? 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가 싫어 이렇게 돌려치는 겁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노골적으로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지금 자꾸 던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몇 차례 또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이 나왔을 때도 그때 사과 사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 넘겼는데요.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김 전 위원장이 전두환 옹호와 관련돼서 아무런 반응을 안 내놓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이제 선거에 그냥 내가 이렇게 참여하면 나는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지나친 과잉 자신감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에 광주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진정성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한테는. 특히 호남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과연 이렇게 얘기한 게 나중에 가서 만약에 뭐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가 된다, 공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전만큼 그렇게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호남의 민심을 흔들 만큼의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주말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예,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예,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교황의 방북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궁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 남북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난 화면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교황궁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교황과의 만남은 3년 만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씨를 5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로 말이 엇갈리는 남욱, 정영학 등 다른 핵심 인물들과 대질도 했습니다. 이번 주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됐고 검찰 관계자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별 성과 없이 주말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가 미뤄진 배경으론 미진한 수사 속도가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과 뇌물을 핵심 혐의로 기재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소명 부족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배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곤 했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뇌물 혐의 입증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구체적 전달 방법이 논의된 정황은 있지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엔 이렇다 할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곽 의원에게 줬다는 50억 원 뇌물 혐의 역시 곽 의원 아들은 2차례 불러 조사하면서도 아직 곽 의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뇌물 혐의로 불러 직접 조사할 만큼 아직 대가성 입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로선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긴 하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를 이어갈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경찰과 수사정보 가로채기 논란 끝에 확보했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여러 대였는데 휴대전화 주인이 누군지 또 언제 사용한 건지 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다 최근 뇌관으로 떠오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게 된 검찰로선 성과는 없이 갈 길만 멀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이른바 사퇴 압박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
연일 진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 사람입니다. 물론 다 전직이긴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 네. 그다음에 유한기 본부장, 그다음에 네. 성남시의 정진상 실장 이렇게 예, 세 사람인데 문제는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동시에 또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경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황무성 전 사장이 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을 통해서 자신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시점이 지난 24일입니다. 24일. 예. 2015년 2월 6일에 녹음됐다는 이 녹취에는 이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이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시장의 명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정 실장 발언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황 전 사장은 이를 근거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사퇴 압박 배후를 이 시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죠.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치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2월 달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 뭐 인사 문제가 됐던 조직 문제가 됐던 하면은 예. 내 의사가 반영되는 건 거의 없고 예. 그렇게 진행돼 갔죠. 그거는 전부 다 이재명 시장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뭐 건건이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하셨겠어. 유동규와 지 생각대로 하고 했겠지. 물론 그게 서로 논의가 돼서 했는지 제가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당시에 예. 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사장 재임 중에도 4차례나 재판에 출석했다는 내용, 또 이후에 유죄가 확정돼서 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 이 사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화 당사자인 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유 전 본부장이 사장으로 있는 포천도시공사를 찾았는데요. 예. 아쉽게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따라다니까 저희 그 포천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좀 보는데 지장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소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 업무 보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내놓은 입장문은 확보했는데요. 예.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 자신은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전 사장이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해서 정진상 실장과 이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어서 황 전 사장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신이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냈고 1심은 그 이듬해 해인 2016년 8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입장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재판받은 사실은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을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임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고도 시나 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개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또 유죄가 확정되거나 하면은 뭐 사회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처벌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그렇죠.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 네, 건데 예, 예.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군요. 자,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제 엇갈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녹취에 거론되고 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실장이죠. 이 사람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은데 처음으로 저희 뉴이처 제작진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예. 당시 이 지사 옆에서 성남시 각 실국과 산하기관의 공약 사업을 관여했고요. 지금도 이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전 실장은 먼저 이 황 전 사장의 거취 문제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이 개입했다는 억측이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이 황 전 사장을 강제 퇴임시키려 했다면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으로 갔을 테지만 오히려 성남시는 공무원 중 가장 청렴하고 원칙적인 이 황호양 국장을 퇴임 후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해서 공사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잡음을 막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황무성 전 사장이 물러난 뒤 넉 달 정도 이 사장 대행을 맡았지만 황호양 국장이 2대 사장으로 취임해서 3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네, 일부 언론의 보도의 이제 어떤 맥락은 황 사장한테 나가시오라고 하고 당신이 나간 뒤에 대장동 개발을 우리가 좀 우리 마음대로 해야겠소. 이런 이제 뉘앙스로 보도를 계속했는데, 자, 당시 성남시에서 황 사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감사관실까지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네,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 이어서 어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강요죄 등인데요. 핵심 주장은 역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이 이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감사관실까지 동원해서 이 황 전 사장 찍어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제가 성남시에 확인해 보니 시는 이 황 전 사장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비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그런 자료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15년이면 존재할 건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후보 캠프도 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황 전 사장 사임 과정에서 감사관실 동원이 있었다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 전 본부장이 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녹취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정진상 당시 성남실장은 본인의 관여 여부를 일축했습니다. 또 감사관실이 사퇴 압박에 동원됐다는 내용 역시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제 제대로 밝혀지느냐가 이 대장동 의혹, 새롭게 밝혀진 의혹이죠. 이 규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1년 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돌연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등의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 전인 2010년 검찰 스스로 기소 유예했던 사건으로 이에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요.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지난 14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으로 유 씨 기소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출석했고요. 과거 유 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마주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네.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피해자에게. 자, 이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 지검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 시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피의자보다는 우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소한 사건 때문에 누명을 벗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 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 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대법원 판결에도 이 지검장이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이 지검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과 함께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탄핵해 파면한 뒤 구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유 씨 역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다시 형사사건을 세웠다는 거는 한 사람을 진짜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이거든요. 공권력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지검장에 대한 실제 탄핵 추진에 나섰는데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 청구서를 만들었고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며 다만 당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뒤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지검장은 이른바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요. 하지만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데다 대선 전국이라는 점에서 당내 신중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직접 개입 정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손 검사의 주장을 공수처가 어떤 증거와 어떤 논리로 반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오랜 침묵을 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새롭게 꺼낸 카드는 반송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유지하면서 당시 자신에겐 SNS로 고발장을 보내오는 사람이 많았고 그럴 때면 대부분 파일을 다시 첨부해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게 아니라 해도 누군가에게 받은 고발장을 반환한 거지 사주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손 검사 주장대로라도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첨부한 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받은 단순한 메시지를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 이름이 남지 손준성 보냄이 남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다른 SNS로 받은 걸 텔레그램에 복사해 돌려보냈다고 해명할 수 있긴 하지만 민원성으로 받은 고발장과 관련 메시지를 왜 굳이 텔레그램으로 다시 옮겼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성 보냄 속 메시지엔 고발장 사진 파일뿐 아니라 기사 링크나 간단한 글자도 있는데 반환 차원이라도 어쨌든 손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에 입력하거나 첨부해 보낸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수처의 의심이 곧바로 설득력을 얻는 건 아닙니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여전히 미궁인데다 손준성 보냄과 김웅 의원 텔레그램 사이 여러 전달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는 부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는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손 검사 조사를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반송이 사주 의혹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손 검사 앞에 공수처가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공수처가 다음 달 2일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부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자꾸 안 오니까 체포영장 냈다가 그건 안 되고,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정말 오겠다고 약속을 이제 판사 앞에서 했으니까 언제 올 겁니까?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2일 날 온다는 건데. 네. 그러면 공수처는 뭘 캐물어야 됩니까? 네, 결국은 이제 손준성 검사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름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발 사주라는 것의 핵심은 정치권 영역에서 이 고발 사건에 개입된 걸로 보이는 사람은 김웅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 영역에서 일단은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으로서 예. 손준성 검사가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혹이 뭔지 우리가 그 본류를 봐야겠죠. 핵심은 고발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누군가한테 고발을 하라는 것도 범죄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검찰과 결합을 해가지고 검찰의 총수를 혹은 총수 일가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건을 정치적인 권력의 힘으로써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이 내부적인 역량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발을 셀프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사당화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사건의 본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의 인사가 어떻게 개입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어떤 조직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적인 것이 될 겁니다. 영장 심사를 하면서 이제 공수처는 당신은 그래도 검찰직 공무원인데 어떻게 일반 범죄자처럼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기만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상당히 좀 질타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환해도 이게 뭔가 제대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 2일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이 소환에서 보통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간접적인 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인정하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증과 인적인 증거들, 진술 증거들을 예.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사자를 추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의 의미이거든요.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와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번 영장 기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공수처가 손 검사 휴대폰을 한 벌써 50일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모양인데 이걸 강제할 수 없는 겁니까? 네,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예, 헌법상 이제 자기 부재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도 이제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을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자기한테 있고요. 불리한 진술을 강요 안 당한다.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헌법에 갖춘 기본적인 질서고요. 이제 그 반대가 되면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문제는요.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 헌법상 권리로서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로. 손준성 검사는 공직자이죠. 뭐 검사였지만 공직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본인의 이름이 관련된 증거에서 어쨌든 나타났고요. 그렇다면은 안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어떤 경위로 근데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지를 밝힐 것은 단순하게 이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책무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손준성 검사는 그런 고발장과 관련된 연락들이 오고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네. 뭐가 가긴 갔다는데 나한테 뭐 이거 고발 저거 고발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거 그냥 돌려보낸다. 아마 그게 빙빙 돌다가 어떻게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걸로 봐서는 손준성 검사가 썼을 법한 몇 마디가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아까 나혜인 기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돌려보내면 맨 처음에 보냈던 사람 이름이 거기 적히지 손준성이라고 안 적힌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처음에 초반부터 이제 본인의 이름이 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냥 단순 전달이 아니라 직접 기입한 내용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냥 단순하게 자동 무언가를 반송한 수준이 아니라 이 전달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이 내용을 발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것이죠. 왜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과 주고받았을까? 어떤 의미일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또 많이들 잊혀지고 있는데 예. 이 내용 중에서는 고발장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해야만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기 들어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뭔가 상당한 양의 그래도 물증도 있고 공익 고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상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사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기각돼서 이건 뭐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공수처 자체가 검사 출신들이 많지 않고 판사, 변호사, 경찰 출신들이 더 많아서 이 수사 역량이 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 봐야 하는 거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필요성, 수사의 당위성과 별개로 공수처가 이제 그 해당되는 수사를 적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만약에 조직적인 관여, 정치적인 관여가 있다는 것들 당연히 밝혀져야죠.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수처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손준성 검사 개인, 김웅 의원 개개인의 어떤 문제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개입되는지 여부가 사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풀고 싶은 의혹인데요. 그러려면 조직적 개입의 선 후반과 상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장 청구 당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영장 청구가 결과적으로는 발부가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수사의 좌표들 이나 그런 내용들을 피의자 쪽에 다 노출된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거나 혹은 향후의 수사에 있어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그 무언가 이렇게 하면은 검찰의 당시 총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5일날 윤석열 후보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이 된다면 수사 같은 것들이 더 복잡해집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수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않겠지만 수사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네, 결국은 이렇게 선거와 정치에 앞서서 정치적인 영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정치적인 항배와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얼마든지 이것이 향후에라도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 당사자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짧은 기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사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야 당연히 그 선거 선출 여부와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사는 굉장히 동력을 잃거나 당사자들의 철저한 비협조 속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일날 소환인데 후보 선출은 5일. 그 며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겠네요. 네, 김성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전두환 씨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5.18 관련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노태우 씨의 빈소가 차려진 지 사흘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노태우 씨의 육사 6기수 후배로 지난 1979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12.12 군사반란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허 씨는 별세한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되돌아보면 큰 업적을 남겼죠.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5공화국 핵심 인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누가 사격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비서실장이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18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도 자신은 대답할 게 없다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5.18 유족이라든지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한테 이야기해봐야 대답 나올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허 이사장을 제외한 5공화국 군부 인사 대부분은 장례가 이어진 사흘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건강 문제로 부인 이순자 여사만 조문을 왔고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과 황영시 당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5.18 강제진압 책임자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90대 고령으로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가 또 많고 예를 들면 어떤 분 와병 중이고 또 지방에 있고 뭐 이런 그건데 정호용 장관님도 몸이 상당히 많이 그 연세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장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5공화국 신군부 인사들 대부분이 빈소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5.18 강제진압 사과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공화국 실세인 이학봉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의 장례식 당시 전두환 씨를 비롯해 장세동, 박희도, 정호용 등 5공화국 군부 인사들이 줄줄이 조문한 것과도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노태우 씨는 아들 노재현 씨를 통해 여러 차례 5.18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두환 씨를 비롯한 나머지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광주 학살의 책임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60대 교장이 범인으로 지목돼 긴급 체포됐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이곳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무실에도 수상한 촬영기기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50대 교장 A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에서 A 교장의 휴대전화를 조사해봤더니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힌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10개 정도인데 경찰은 최근 한 달 안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곳 학교에서 교장을 그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교장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안용으로 시험 삼아 한 것이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교무실 카메라는 자신이 설치한 게 아니고 불법 촬영이 우려돼 철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학부모들입니다. 물론 유지를 못하고 있었고 어제 체포가 되셨다는 건 크지가 않고요. 다 딸 엄마들인데 학교 측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경찰 선생님들 저한테 뭐 알려주시죠. 말씀드릴 게 1도 없어요. 경찰은 A 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교장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오늘은 신문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홍보 포스터를 한번 보시죠. 자, 새 신문지는 폐지가 되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는 사람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 ABC협회는 도대체 제대로 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뭐 모두가 아는 비밀입니다만은 신문을 찍으면 곧바로 계란판이 되거나 아니면은 보십시오. 보시나요? 돼지갈비 무한리필 우리 신문에 끼워주는 광고지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돼서 길거리 음식 포장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에 띄는 모습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신문을 막 여기저기서 나눠줍니다. 주유소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왜 갑자기 공짜 신문, 묵가지가 이렇게 넘쳐날까요? 신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신문사가 묵가지를 조직적으로 배포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문을 많이 보는지 열독률 조사할 때 수치를 높이려고 꼼수를 피운다. 왜 이런 짓을 할까? 밑에 답이 있습니다. 1조 원 정부 광고 투명성 장치. 예, 이 한국기자협회가 낸 건데 한번 그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언론 매체 한 해 정부 광고비는 1조 원이 훨씬 넘는데 유력 언론사에 확 몰리고
거기서 은밀하게 뒷거래도 좀 있고 또 그저 기자 두세 명 놓고 정부 광고 하나만 따내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비 언론이 늘어나기도 한다. 도대체 정부의 돈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나쁜 저널리즘을 키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체부는 이제 앞으로 광고 집행의 근거를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묵까지는 조사에 반영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신문사, 방송사가 사회적 책임, 오보를 낸다든가 왜곡한다든가 가짜뉴스를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방기하는지도 따지고 법을 잘 지키는지 직원 4대 보험, 갑질하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언론의 뼈아픈 반성과 실천이 당연히 앞서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내용도 있습니다. 언론이 잘못하면 절차를 밟아서 항의하고 반박하시고 정정보도도 요구하시고 갑질이나 불법도 고발하시고 그래서 국민 혈세가 나쁜 저널리즘에 허비되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셔야만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창기입니다.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기워.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열심히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들이 더 악화되고 표면화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죠. 휴대전화를 켜고 수업 영상을 듣습니다. 거실에선 초등학교 5학년 오빠가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결국 엄마를 찾습니다. 집에 학교가 들어오고 회사가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오고 극장이 들어오고 놀이터가 들어오고 집이 바글바글해졌단 말이죠. 제일 힘든 사람은 사실은 엄마예요. 주부죠.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빠의 역할이에요. 24시간 쉬지 못하는 엄마의 감정들을 이해해주고 엄마의 감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좀 물러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훈육하고 나머지는 좀 아이한테 맡겨놓자. 엄마들도 아이들에게는 어른이지만 역시 대단한 어른은 아니죠.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이제 끝이 보이는데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힘든 것들을 더 위로해주고 챙겨줄 수 있다면 함께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저희 진료실 찾는 분들 아닌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옛날 곡들 위주로 동물원 시절 곡들 위주로 진행하게 얘기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6192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일단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요청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정기숙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방문한 모습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됩니다. 1057님이 단계적 일상 회복 기대도 되지만 아직은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계속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